명예를 말한 9명, 대가를 치른 1명. 기드모파상, 비계덩어리. 1장.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경멸이었다. 1870년 겨울. 루앙의 거리는 비어 있습니다. 프로이센 군화 소리만 골목마다 울립니다. 문을 걸어 잠근 집들은 죽은 것처럼 조용합니다. 창문 틈으로만 사람들의 눈이 조심스레 거리를 살핍니다. 매서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고 발밑에서는 얼어붙은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냅니다. 그 도시를 벗어나려는 사람이 10명, 마차 한 대에 나눠 탑니다. 새벽 4시 반, 마당엔 아직 어둠이 짙고 밤새 내린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습니다. 말들은 차가운 콧김을 뿜고 마부는 한 손에 등불을 든 채 다른 손으로 마구를 손질합니다. 승객들은 두꺼운 외투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서로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차 안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리베르드 브레빌 백작 구부는 모피깃 코트를 입고 가장 안쪽에 앉습니다. 왕족 공장 주인 카레라마동 부부는 그 옆자리를 차지합니다. 체크무늬 외투를 입은 포도주 도매상 루아조 부부는 문가에 자리를 잡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수녀 2명은 조용히 묵주를 굴리고 수염을 기른 공화파 코르뉴대는 구석에서 파이프를 뭅니다. 그리고 그 옆, 아무도 먼저 앉으려 하지 않던 자리 하나에 한 여자가 앉습니다. 볼은 붉고 통통하며 검은 눈은 크고 또렷합니다. 이름은 엘리자베트 루세.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비계덩어리라고 부릅니다. 그녀를 알아본 순간 부인들 사이에서 귓속말이 오갑니다. 악녀, 공공연한 수치 같은 말들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 새어나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마주봅니다. 그러자 마차 안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정작 그 부인들의 남편 셋은 조금 전까지 서로 대면대면 하다가도 돈 이야기가 나오자 금세 한편이 됩니다. 백작은 프로이센 군에게 빼앗긴 가축과 곡식을 한탄합니다. 카레라마동은 이미 재산 60만 프랑을 영국으로 몰래 빼돌려 두었습니다. 루아조는 정부에 팔아넘긴 싸구려 포도주 값을 나중에 받아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끼리는 지갑 사정만으로도 금세 형제가 됩니다. 승객들은 서로 곁눈질만 할 뿐 인사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녀를 향한 곁눈질만은 노골적인 경멸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기도 전에 이 마차 안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바로 그 경멸이었습니다. 2장. 가장 천대받던 사람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 정오가 지나도록 마차는 눈길 위를 기어가듯 나아갑니다. 승객들의 뱃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무도 음식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구석자리의 여자가 몸을 숙입니다. 좌석 밑에서 흰 천으로 덮인 커다란 바구니를 꺼냅니다. 노릇하게 구운 닭 2마리, 파테, 포도주 4병, 배 몇 알까지. 마차 안에 갑자기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처음엔 수녀 2명에게 조용히 나눠줍니다. 그 다음엔 코르뉴데에게,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가장 노골적으로 무시하던 부부에게도 잔을 채워 건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던 입들이 지금은 그녀가 건넨 닭다리를 뜯고 있습니다. 백작 부부와 카레라마동 부부만은 애써 시선을 돌립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나는 소리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통에 탄탈로스의 형벌이라는 이름까지 붙여 놀립니다. 눈앞에 음식을 두고도 손을 뻗지 못하는 벌입니다. 결국 카레, 라마동 부인이 새하얗게 질려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늙은 수녀가 재빨리 그녀의 입술 사이로 술 몇 방울을 흘려 넣습니다. 다름 아닌 비계덩어리의 포도주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부인은 그저 배가 고팠을 뿐이라며 웃어 보입니다. 그제야 남은 4사람도 못 이기는 척 바구니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이 여자에게 자존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녁, 마차는 작은 여관 앞에 멈춥니다. 여관 주인이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프로이센 장교가 그녀를 찾는다고 합니다. 다른 9명은 저마다 속으로 안도합니다. 불려간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리고 혹시 자신이 불려갈 경우를 대비해 마음속으로 미리 변명 몇 마디를 준비해둡니다. 10분 뒤 그녀가 얼굴이 새빨개진 채 돌아옵니다. 숨이 턱까지 차 있습니다. 이 악당 같으니
그녀는 그 말만 되풀이할 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마차에 탄 9명 모두가 그 여관을 떠나야만 여정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장. 그녀는 함락시켜야 할 요새가 되어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마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카드놀이로 저녁을 때우던 중 여관 주인이 다시 내려와 아가씨가 마음을 바꿨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참았던 말을 쏟아냅니다. 다시는 그런 말 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침내 장교가 원한 게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하룻밤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키려 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내주지 않는 한 누구도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분노합니다. 백작은 이 만행을 야만족의 짓이라 부릅니다. 코르뉴대는 들고 있던 잔을 힘껏 내려놓습니다. 밤이 지나자 판단이 조금씩 뒤집힙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조용히 다녀오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다음날 오후 백작의 재앙으로 다 함께 마을을 산책합니다. 눈 덮인 길 끝에서 그 장교와 마주칩니다. 남자들은 애써 모자를 벗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차로 돌아오는 길, 카레라마돈 부인은 그 장교가 제법 잘생겼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를 향한 경멸과 그의 외모를 향한 감탄이 같은 사람들의 입에서 함께 나옵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은 의자를 바짝 당겨 앉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오래 준비한 작전을 짜듯 상의합니다. 백작 부인은 나이든 수녀에게 슬쩍 묻습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신께서는 그 수단까지 용서하시는지. 수녀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그 자체로 나쁜 행동도 그것을 하게 만든 마음에 따라 종종 옳은 일이 된다고. 역사 속 이름들이 하나씩 불려나옵니다.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에게 무너진 장군들, 몸으로 적을 무너뜨린 여자들은 그 시대엔 전부 영웅이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마치 포위된 성을 공략하듯 가짜 맡을 말과 태도를 미리 정합니다. 이제 그녀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함락시켜야 할 요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에 종이 울립니다. 아기의 세례식입니다. 그녀에게도 시골에 맡겨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아이인데 그 종소리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녀는 혼자 성당으로 향합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람들은 의자를 더 바짝 당겨 앉습니다. 로아조 부인이 참지 못하고 내뱉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의 일이 그런 일 아니냐고. 성당에서 돌아온 그녀에게 사람들은 갑자기 다정해집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정하기를 기다립니다. 4장. 이번엔 아무도 빵바구니를 열지 않았다. 그날 밤 여관 주인이 다시 내려와 같은 말을 전합니다. 그녀는 짧게 거절합니다. 다음날 저녁 식사 자리에 그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관 주인이 대신 전합니다. 아가씨가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백작의 여관 주인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9명의 얼굴에서 안도가 번집니다. 루아조는 샴페인을 사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히는 그 순간 코르뉴데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칩니다. 당신들은 방금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답하지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마차가 다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둘러 가짜 싸온 음식을 챙깁니다. 그녀가 나타나자 9명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고개를 돌립니다. 백작은 아내의 팔을 잡아 끌며 그녀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녀는 혼자 마차에 오릅니다. 처음 탔던 그 구석자리에 다시 혼자 앉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발끝을 타고 올라오지만 발을 옮길 자리조차 없습니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백작 부인은 카레라마동 부인에게 서로 아는 어느 부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두 사람은 웃으며 맞장구 칩니다. 방금 전 일은 이미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어 있습니다. 3시간쯤 지나자 루아조 부부가 차가운 송아지 고기를 꺼내 먹기 시작합니다.
백작 부인이 준비해온 바구니가 열립니다. 수녀들도 마늘 냄새나는 소시지를 꺼냅니다. 코르니데는 삶은 달걀을 주머니에서 꺼내 베어 먹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녀의 바구니는 이번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틀 전 자신이 나눠준 닭고기와 포도주, 그리고 정신을 잃은 부인의 입술에 직접 흘려 넣어준 그 포도주를 떠올립니다. 오늘 그녀를 위해 병을 기울여주는 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씹어 삼키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분노가 치밀어 소리치고 싶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자신이 매준 것과 지금 자신에게서 가져간 것 사이에는 아무런 저울도 없었습니다. 이 마차 안에서 명예는 값을 매길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다만 그 값을 낸 사람은 언제나 한 명뿐이었습니다. 5장. 명군의 노래가 울리는 동안 그녀는 혼자 울고 있었다. 코르니데가 낮게 휘파람을 붑니다. 라 마르세이즈. 조국을 위해 죽으라는 노래입니다. 휘파람 소리가 마차 안을 채울수록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갑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노래가 지금 이 순간 누구를 겨누고 있는지. 어둠이 내린 마차 안. 그녀는 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웁니다. 오늘 우리는 프로이센 장교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위기에 몰릴 때 유독 한 사람에게만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값을 다 치르고 나면 없었던 일처럼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아직도 낯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를 외면한 9명의 이름은 아무도 오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명분이 완성되는 순간 그 값은 누가 치렀습니까? 그리고 그 값을 다 치른 사람에게 우리는 다시 무엇을 나눠주었습니까?